이번 이야기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미래를 꿈꾸던 리사 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멋진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리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과도 척을 둔 적이 없을 만큼 친절하고 사교적이었고 가족들과도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런 그녀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리사는 1998년 2월 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스웨덴의 아주 작은 마을 체브대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리사는 음악과 동물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리사는 굉장히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극찬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과 가까이 있으려 했고 미래에 대한 많은 계획을 그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천천히 실현시키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블룸버그에 있는 집에서 45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카페 직원으로 일하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단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돈을 벌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과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리사를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는 스쿠터를 사줬습니다. 아직 운전이 미숙했던 그녀를 위해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하여 2주 동안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와 교대하며 운전해줬고 결국 그녀 혼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2015년 5월 24일 리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그저 타이머가 초를 세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실제로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영상은 1분 1초부터 시작되지만 길이는 고작 11초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제목은 13입니다. 2015년 6월 7일 일요일 리사는 처음으로 혼자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운전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으며 심지어 예정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일은 평소처럼 해나갔고 어떤 돌발 상황도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와 동료들은 오후 6시에 매장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23분에 아버지에게 곧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갈 것이라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문자 직후에 리사의 휴대폰은 우연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됐는데 아버지는 먼 곳에서 들리는 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우연히 걸린 전화가 아버지가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페에서 집까지 거리는 45분 정도인데 오후 7시 30분이 될 때까지 리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리사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는 대기음도 없이 즉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리사의 아버지는 그녀가 이동하는 동선을 그대로 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동하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로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리사의 스쿠터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잠시 안도했지만 카페 문은 닫혀 있고 스쿠터에는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카페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고 결국 리사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리사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건물들과 사람들을 모조리 다 조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색은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사가 사라졌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이 있다고만 해도 수사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카페 맞은편에 있는 창고에서 바이크용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 장갑은 리사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는 수색견들과 함께 전날 저녁에 수색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장갑은 창고의 주인이 가져왔는데 그가 말하길 아침에 농장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이 창고에 갔을 때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장갑을 만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범인을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장갑의 발견은 수사의 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장갑을 발견한 것은 리사가 사라질 때 폭력성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수색팀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하게 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리사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휴대폰 케이스, 오래된 영수증과 사용됐던 열차 티켓, 그리고 부서진 휴대폰 액정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현지인이 아니라면 찾을 수 없는 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리사의 휴대폰을 통해 그날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리사가 카페를 나서자마자 휴대폰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면허증과 집 열쇠였지만 사실 이것들은 현재 리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수색대는 다시 한번 수색할 수 있는 모든 건물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시간만 계속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가족들은 리사의 신원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 만에 스웨덴 전역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색을 돕기 위해 작은 마을에 모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수색한 곳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조사했었던 헛간의 입구 근처에서 리사의 귀걸이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대가 그곳에 즉시 투입됐고 헛간에서 사람의 배설물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리사를 데려간 범인이 남긴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색 범위를 카페와 헛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원봉사대는 카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농장에 오게 됐습니다. 자원봉사대가 그곳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를 타고 나타난 2명의 남자가 이 농장은 이미 수색이 완료됐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곳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을 의심했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수색을 진행했고 그들은 금방 나뭇가지 아래에 숨겨져 있던 리사의 헬멧, 외투, 헤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누군가 최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작업용 창고가 있었습니다. 주위는 정리되지 않아 잡풀들이 무성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은 평평했습니다. 수사관이 즉시 그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탈의실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헌옷들이 가득했고 모든 사물함은 닫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모든 닫힌 사물함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체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물함이 아니라 헌옷이 무더기로 있던 곳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결국 리사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리사의 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옷은 반만 입고 있었으며 코와 입에는 덕트 테이프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그곳에서 발견된 밧줄과 리사의 옷에서 타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25세의 나리우스라와 그의 동생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다른 곳을 수색하라고 막아섰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리투아니아 사람이었고 마을 여러 곳에서 일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사가 발견된 창고는 사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무실을 포함하여 젖소에 우유를 짜는 헛간이 여러 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서는 큰 창문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에는 자기 위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서 얻은 체액은 즉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리사의 카페 동료들은 나리우스 형제가 창문을 통해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밧줄이 묶인 파이프도 발견됐고 밧줄에서는 리사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수사관들은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리사가 스쿠터를 타려고 할 때 나리우스가 차를 타고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붙잡아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음엔 리사를 조용히 만들기 위해 덕트 테이프를 사용했고 그녀를 파이프에 묶어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리사를 부검했을 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사 육체는 전혀 성적으로 유린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과 창고 곳곳에서 나리우스의 체액이 발견됐는데 이건 혼자서 즐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리사가 숨진 이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탈의실에 넣었습니다. 도중에 그녀의 소지품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의 신문을 견디지 못한 그의 동생이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리사가 사라졌다는 그날 밤 나리우스가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리우스는 급하게 세탁기에 무언가를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리우스는 나중에 신문을 당하게 되면 동생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제공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했고 동생도 그 말에 동의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나리우스를 심판할 모든 증거를 가지게 됐습니다. 리사의 모든 옷과 소지품에서 나리우스의 DNA가 검출됐고 그에게는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사가 유튜브에 올렸던 이상한 영상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것은 리사가 사라졌을 때 입소문이 난 영상입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힌트라 생각하고 해석했었습니다.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고 제목처럼 13일이 지나고 리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모두 계획된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영상의 출처를 조사해봤지만 이것은 매우 질 나쁜 속임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의 원제는 13이 아니었고 채널 이름도 리사 홈으로 나중에 바뀐 것인데 리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퍼질 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관심받고 싶었던 누군가가 수사에 혼동을 줄 수도 있는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2015년 11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컴퓨터를 압수했고 확인한 결과 많은 역겨운 비디오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그 비디오에 나오는 것들을 리사에게 그대로 구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리우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오랫동안 복역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3일 다른 수감자가 나리우스의 목을 찔러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리사의 가족들에게 준 고통과 비교해서 너무 빠르고 쉽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리우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